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니콜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매우 핫하죠. 주식이 엄청 올랐죠. 주식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게 도대체 몇 배를 뛴 겁니까? 거의 뭐 7, 8배를 뛴 것 같은데, 불과 한 6개월 전에는 정말 10불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70불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금 26조를 넘어버렸는데요. 차는 한 대도 안 팔고 공장도 없습니다. 공장도 없는데 지금 포드랑 지금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말 기존의 회사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비전을 안 보여주면 이런 신생 업체한테 시가총액에 지금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뒷 배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지난 한 4월쯤에 살짝 다루긴 했었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다뤘던 이유가 이제 수소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를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전략들이 뭐냐면, 신생 업체들은 절대 테슬라하고 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테슬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는 독보적이기 때문에요. 테슬라가 못하거나 테슬라가 오지 않는 분야, 그러니까 테슬라가 터치하지 않은 에리어를 공략하는 게 이제 신생 업체들의 요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니콜라가 테슬라가 못하는 어떤 거를 건드렸냐면요, 바로 트레일러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테슬라 세미의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렸죠. 이제 배터리로 하게 되면은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에어로다이나믹도 시뮬레이션 하고 현재 배터리의 에너지 덴시티, 그러니까 무게당 에너지를 얼마나 집적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면은 이런 트레일러가 장거리를 가기에는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적재량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에는 굉장히 현재 부적합합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경쟁 상대인 디젤 트럭들은 뭐 거의 1000km를 우습게 가니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이 배터리로 이걸 구동하게 되면은 힘들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때 이런 제가 논문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페이로드, 이렇게 적재량이 워낙 줄어들기 때문에 테슬라 세미는 장거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료전지는 어떻게 해서 장거리를 가는데 적합하냐면요, 연료전지는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제 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해서 쓰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똑같이 배터리지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와 산소와 만나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전기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탱크 용량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퓨얼셀에 보면은 부피당 지금 에너지 덴시티는 리튬 이온의 이제 이론적 리밋을 넘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의 에너지 덴시티는 이쯤 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퓨얼셀은 지금 이 정도의 갭이 존재합니다. 배터리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부피 비교를 보면요, 주행거리가 늘면 늘수록 진짜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부피가 정말 상당하죠. 반면에 퓨얼셀, 하이드로젠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 탱크에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부피가 이제 아주 상대적으로 작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결국 초장거리를 가려면 상용차는, 이런 트레일러 경우에는 수소 전기, 이제 연료전지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으로 지금 니콜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현재 공장도 없고 지금 계획만 있지 아직까지 특별한 걸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경계죠. 승용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는 트레일러나 이제 픽업 트럭, 이제 트럭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는 배터리를 발전시켜서 여기로 오려고 하는 거고, 니콜라는 아예 연료전지를 갖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접점인데 드디어 요 차에 대한 이제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주식이 또 미쳐서 또 올라갔는데, 아직 프로토타입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만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나온 스펙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때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을 때 신기했던 점은, 원래 이제 퓨얼셀은 배터리를 어느 정도 가져가긴 합니다. 둘 다 어쨌든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도 쉽습니다. 근데 보통 수소차라고 그러면은 배터리 조금에 이제 연료전지가 대부분인데, 이 차의 스펙을 보면 사실상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지가 600마일이니까 거의 960km를 갈 수 있는데
반은 배터리로 가고 반은 퓨얼셀로 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신기했던 거죠. 보통 수소차는 요 배터리 부분이 좀 적은 편이나 얘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도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그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 퓨얼셀을 이용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냐? 이런 상용차의 미래도 뭐 확실히 밝은 거냐? 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아직은 이제 증명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붙어봐야 아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당연히 이제 수소로 충전하니까 이제 전기차 대비 훨씬 더 빨리 충전할 수 있지만, 이제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현재 아직. 수소 충전소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포트를 몇 개 만드느냐, 뭐 탱크로리를 몇 개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2019년에 이제 작년에 에스티메이션 한 바로는 1밀리언에서 2밀리언이죠. 그러니까 한 12억에서 24억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슈퍼차저를 건설하는 비용은 약 한 27만 불이죠. 그러니까 한 3억? 4억 정도면 되는 거죠. 이것도 물론 포트를 늘리면은 가격이 상승하나, 확실히 기존의 전기를 이용하는 것과 수소를 보급하는 것과는 여전히 장벽이 있습니다. 전기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고압 시설로 이제 바꾸는 거니까 좀 더 수월하지만, 수소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걸 이제 나누는, 트랜스포트하고 이제 주유소 같이 이게 나누는 구조들도 다 인프라도 갖춰야 되는데, 아직 매우 그런 인프라가 형편없이 낮습니다. 형편없이 적습니다.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계획은 2030년까지 글로벌하게 10,000개의 이제 스테이션을 구축한다는 건데, 현재 일본은 한 100개, 뭐 독일은 한 100개 안 되고요. 앞으로 확장하는 것도 몇십 개 수준입니다. 끼케야 이제 몇백 개 단위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전 영상 보면 뭐 스테이션 수는 뭐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아직은 장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머스크가 이제 수소차는 형편없다고 늘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 폭스바겐 자료인데, 이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바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수소도 이게 생성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트랜스포트하고, 결국은 연료전지 자체에서도 효율이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물론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만, 전기차가 더 승리할 거라고는 하지만, 승용차나 이제 픽업 트럭까진 가능한데 여기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니콜라도 그렇게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도 아직은 이렇게 뚜렷한 답을 못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수소를 이제 압축해가지고 저장하는 방식 말고 흡착시켜서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은 부피당 에너지 양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먼 거리를 가는 데는 유리하죠.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도대체 각각의 이런 트럭들과 트레일러들이 언제쯤 나올까 예상하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퓨얼셀을 이용한 거는 빨라야 2022년입니다. 대부분 2027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저는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딱히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히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테슬라도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수압, 이제 교체해가면서 가면은 충전 시간도 빨리 할 수 있고, 멀리 못 가더라도 중간중간 들러서 이제 배터리를 수압하는 방식은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딱히 배터리 수압을 이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유가 이제 중국은 배터리 수압을 하는데요. 니오라는 이제 브랜드가 이제 전기차가 배터리 수압을 이제 이렇게 시연하는 모습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속 충전을 하는 게, 그러니까 공간 대비 차를 여러 대를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큰 배터리들을 어디다 보관할까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각 전기차마다 규격이 좀 다른데 배터리를 어떻게 수압할 거냐는 거죠. 각자 지금 자사의 규모로 가져갈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수압해가면서 간다는 것도 아직 공통된 규격이 없기 때문에 정말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400V 슈퍼차저를 그렇게 열심히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테슬라는 굉장히
가성비와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지금 중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니콜라가 보여준 트레일러와 이제 장거리 트럭들에 대한 비전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장이 없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길게 봐야 될 텐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우스운 회사도 아니긴 한 것 같습니다. 보쉬라든지 한국의 한화도 여기에 꽤 많은 투자를 해서 이번에 아마 주식이 많이 올라서 재미를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이유를 보니까 보쉬나 한화 둘 다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깔려는 하이드로젠 인프라스트럭처에 매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소 인프라를 까는데 많이 아마 장비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